왕초가 또 막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았다. 그날도 아버지는 그 장면에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웃음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불빛이 그날 우리 거실을 비췄다. 1999년 후반 바람이 차가웠다. 창문 틈새로 들어오던 공기는 마른 세제를 닮은 냄새가 났고 거실 한가운데 둥글게 튀어나온 테레비의 뒤통수는 우리 집에서 제일 든든한 가구처럼 서 있었다. 골드스타 마크 아래 먼지가 그물처럼 얽혀 있었고 어머니는 손바닥으로 빙글빙글 닦다가 늘 같은 말을 했다. 얘는 왜 이렇게 뒤통수가 커? 아버지는 신문을 반으로 접어 테이블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고 대답했다. 그래도 고장 안 나잖아. 그 말투엔 애써 숨긴 자랑이 있었다. 나는 그 자랑이 테레비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고 믿었다. 저녁은 빨랐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장판까지 스며들었다. 달그락 숟가락 소리가 분주했는데 9시 된다라는 아버지의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부엌과 거실의 공기가 동시에 멈췄다. 어머니는 수세미를 물기 짠 다음 정확히 3번 흔들고 그 손으로 앞치마 끈을 정리하며 거실로 나왔다. 나는 밥 한 숟갈을 입에 넣은 채 구두약 상자처럼 납작해져 테레비 앞으로 굴러갔다. 벽시계 초침이 딱 하고 9을 가리키자 화면 오른쪽 위에 로고가 떴다. 아버지가 리모컨을 들어 올렸다. 나온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 순간엔 그 말이 집안의 종소리였다. 오프닝 음악이 시작되면 내 심장도 같이 뛰었다. 브라운관은 켜질 때마다 살짝 떨렸고 검푸른 잔상이 화면 모서리를 맴돌았다. 그 떨림이 오래된 전구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왕초가 골목에서 또 막고 있었다. 차갑게 내리꽂히는 주먹, 젖은 콘크리트 위로 튀는 물방울,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림자. 나는 그 장면이 무서워서 숨을 참고 보다가 아버지가 아주 작게 웃을 때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저놈은 진국이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 말이 끝나면 어머니의 어깨가 살짝 풀리는 걸 나는 매번 보았다. 집안의 긴장이 화면의 사람과 함께 풀리는 밤이었다. 그 시절 우리 집에는 말보다 눈빛이 먼저 움직였다. 아버지는 채널을 바꿀 때 리모컨을 꾹 눌러 화면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광고가 나오면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거실 천장 모서리를 한번 보고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얹고 광고 음악이 바뀔 때마다 이거 저번에도 봤다라고 말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팔꿈치를 괴고 브라운관 아래 환하게 달궈진 통풍 구멍에 볼을 대었다. 거기서 나오는 미지근한 공기는 세상 어떤 담요보다도 안심이 됐다. 그 공기를 마실 때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냥 내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어린 나는 왕초가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일어나는지 궁금했다. 정답을 모른 채 나는 그냥 외웠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몸짓, 입술에서 피를 훔치는 손등, 그리고 눈동자의 방향. 어느 날 학교에서 싸움이 났을 때 나는 왕초처럼 일어나 보려고 했다. 그런데 내 무릎은 덜덜 떨리고 손바닥은 흙먼지와 땀으로 미끄러웠다. 결국 나는 덜 체면을 차리고 더 빠르게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테레비 앞에 앉았을 때 왕초는 여전히 맞고 있었고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화면 밖의 사람이고 화면 속의 사람은 나보다 더 오래 버틴다는 걸. 아버지는 그 화면을 오래 묵묵히 봤다. 그 침묵은 나에게 괜찮다라는 뜻이었다. 드라마가 없는 날에도 거실은 거실대로 작동했다. 어머니는 라디오에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라는 멘트를 들으며 양배추를 한 장 한 장 떼어냈고 아버지는 신문 셋째 장을 접어 십자말풀이 칸에 글자를 가득 채웠다. 나는 과자를 과자 봉지째 들고 브라운관 앞에서 그림을 그렸다. 각자의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한 방에서 같은 불빛을 공유했다. 그 불빛은 벽지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장판 위에 가족의 그림자를 세 줄로 눕혔다.
나는 그게 우리 가족의 모양이라고 믿었다. 그 그림자는 세 식구가 서로에게 기대는 방법이었다. 주말엔 가끔 안테나를 만지는 일이 있었다. 지붕 위까지 올라갈 일은 없었지만 거실 한쪽에 동축 케이블을 살짝 돌려 끼우면 화면에 눈발 같은 잡음이 줄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들고 그만 거기를 외쳤고 나는 벽 뒤에서 케이블을 붙잡은 채 여기요? 라고 되물었다. 그 몇 번의 밀고 당기기 끝에 우리는 같은 선명함에 도착했다. 이상했다. 그 일은 늘 몇 초면 끝났지만 끝나고 나면 한 끼를 먹은 것처럼 배가 든든했다. 시간이 흘렀다. 테레비는 얇아졌고 화면은 넓어졌다. 광택이 나는 검은 테두리가 집에 들어왔고 벽걸이용 브래킷이 드릴로 박혔다. 싸구려 석고보드에서 하얀 가루가 쏟아지던 날 어머니는 콧등에 묻은 먼지를 손등으로 쓸어내렸다. 어휴, 이제는 테레비도 벽에 붙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만큼은 예전처럼 웃지 않았다. 새 화면은 선명했고 소리는 또렷했지만 방은 이상하게 더 조용해졌다. 부엌엔 라디오 대신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고 나는 헤드폰을 쓰고 방에 들어갔다. 각자의 시간들이 각자의 문을 닫는 순간 집은 밝았지만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 무렵부터 집에는 각자가 늘었다. 각자 먹고 각자 본다. 식탁 위 반찬은 그대로인데 젓가락 소리는 어딘가 엷어졌다. 아버지는 식사 중에도 잠깐 화면을 보셨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마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쉬었다. 나는 내 방에서 화면 둘을 켜놓고 한쪽으로는 영상을 한쪽으로는 채팅을 띄웠다. 불빛은 많아졌고 그림자는 짧아졌다. 짧아진 그림자는 금방 사라졌다. 금방 사라지는 것들은 마음에 오래 남지 않았다. 요즘 아파트 외벽을 보면 벌집처럼 빛이 박혀 있다. 폭도 센서 등, 현관 센서 등, 침실 스탠드, 책상 스탠드, 각자의 화면에서 새어 나오는 작은 직사각형의 빛들. 하지만 그 빛들은 서로를 비추지 않는다. 문과 문 사이의 공기는 차갑고 현관문은 방음이 뛰어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 크기의 세계를 들여다본다. 밤이 깊어도 더 이상 어둡지 않은 도시. 그래서 더 이상 서로를 찾지 않는 도시. 나는 그 도시의 한 칸에 살면서 가끔 어둠을 그리워한다. 며칠 전 퇴근길이었다. 편의점에서 닭을 재워놓은 팩을 사고 새로 산 오븐에 넣었다. 오븐이 예열될 때 나는 컴퓨터를 켜고 TV도 켜고 공기청정기도 눌렀다. 소리들이 겹쳤다. 팬 돌아가는 소리, 압축기 진동, 전자음. 그 소리들이 내 하루의 배경음악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러다 딱 하고 모든 소리가 동시에 멈췄다. 정전이었다. 처음엔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아, 이 오래된 집은. 하지만 금세 멈췄다. 어둠은 벽지의 얼룩들까지 지워버리고 방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해졌다. 가구의 윤곽만 남은 공간. 나는 휴대폰 플래시를 켤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앉았다. 차단기 함을 만지작거리면 금세 해결될 문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의로 시간을 늦추고 싶었다. 소리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다. 내 숨소리, 냉장고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찬 바람의 잔향, 도시 바깥의 먼 타이어 마찰음. 그 모든 소리가 겹치며 옛날 거실의 공기를 만들어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는데 더 또렷해졌다. 브라운관의 둥근 빛이 이마를 데웠고 왕초의 낮고 쉰 목소리가 귀를 스쳤다. 아버지는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왼발을 오른발 위에 폭에 앉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무릎 담요를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 두 마디를 모아 천천히 문질렀다. 그 습관은 긴장이 풀릴 때마다 나오는 몸짓이었다. 나는 팔꿈치를 괴고 화면 아래 통풍구에서 나오는 뜨뜻한 바람을 마셨다. 그 냄새는 오래된 책장처럼 안심되는 냄새였다. 그때 내 등 뒤의 벽에는 우리 셋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날 화면에서 왕초는 비를 맞고 있었다. 빗방울이 화면 유리 표면에 닿아 점점이 반사됐고 배경의 간판은 번져서 글자 사이가 녹아내렸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수 없었지만 그 배경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았다. 사람이 맞고 사람이 보고 사람이 숨을 고르는 동안 화면은 고요했고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사람은 말이야, 한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해. 그 말은 대사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이었다. 그 말이 그날따라 오래 울렸다. 어머니는 광고가 시작되면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너 내일 도시락 반찬 뭐 먹고 싶노? 나는 늘 같은 답을 했고 그 답은 늘 그대로 지켜졌다. 어머니가 식탁으로 갈 때 장판에서 미세한 기름 냄새가 났고 거실 조명은 콩처럼 작은 벌레들을 데리고 빙글빙글 돌았다. 나는 화면과 조명 사이에 누워 빛이 내 얼굴을 어떻게 자르는지 관찰했다. 그건 내가 처음 배운 그림자 공부였다. 그 공부는 지금도 쓸모가 있다. 사람의 얼굴에서도 방의 구석에서도 어떤 빛이 어떤 그림자를 만들고 그 그림자가 어디까지 닿는지 보는 습관. 그 습관 덕분에 나는 외로움을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는 않았다. 정전된 현재의 방에서 나는 과거의 그 작은 공부를 다시 했다. 불빛이 없으니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으니 깊이가 없다. 깊이가 없으니 마음이 얇아진다. 문득 요즘 테레비도 사람도 얇아졌다는 생각이 너무 쉬운 결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건 진짜였다. 얇아졌다는 건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겹을 잃었다는 뜻이다. 겹이 사라지면 붙을 자리도 사라진다. 우리가 서로에게 붙을 자리가 사라진다.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었다. 어둠 속에서 바깥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었다. 아파트 맞은편에서는 거실 TV가 번쩍였다 꺼졌다. 누군가는 드라마를 보고 누군가는 홈쇼핑을 보고 누군가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화면만 켜둔 채 소파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 불빛들이 각자의 방에 갇혀 다른 집의 벽을, 다른 사람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비추지 못한 채 밤을 끝까지 태운다. 나는 그 생각이 무서웠다. 예전에는 불빛이 하나뿐이라서 우리가 모였다. 지금은 불빛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흩어진다. 많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었다. 다음 주말 부모님 집에 들렀다. 식탁 위에는 계란말이가 2줄, 김치가 2접시, 멸치볶음이 1접시 얌전히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내 쪽으로 살짝 밀며 말했다. 니는 왜 맨날 멸치만 집너? 나는 멸치를 모아 밥 위에 올리며 대답했다. 작아서 집기 쉽다. 아버지가 웃었고 어머니도 웃었다. 그 웃음이 상 위에 간장처럼 번졌다.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TV 볼륨이 갑자기 커졌다가 다시 줄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리모컨 위에서 잠깐 미끄러진 모양이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볼륨 너무 크다. 아버지는 2칸 줄인 다음 말했다. 이 정도면 되지.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가볍게 울렸다. 나는 물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다. 그 사이 아버지는 눈을 절반쯤 감았다.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졸린다. 나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보았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가 있었다. 졸음과 미소가 동시에 있는 얼굴. 그 얼굴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테이블 아래를 흘렀다. 볼륨은 다시 한 칸 줄었다. 그때 어머니가 물었다. 니 그 왕초 뭐가 그렇게 좋았노?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맞아도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눈을 완전히 뜨지는 않은 채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다. 말 대신 고개로 대답하는 사람.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대화가 오래 남았다. 말이 적은 사람들과 사는 법을 나는 그날 다시 배웠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다.
아버지는 소파에 깊게 기대었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다시 앉았다. 나는 리모컨을 건네받아 볼륨을 툭 한 더 줄였다. 자막이 커지고 효과음이 요란해질수록 우리는 볼륨을 줄이는 법을 배웠다. 볼륨이 낮아질수록 얼굴은 가까워졌다. 어머니가 내 무릎을 툭 건드리며 물었다. 일은 괜찮나? 나는 괜찮다라고 답했다. 그 말은 정말로 괜찮다는 뜻이었고 동시에 괜찮아지자는 뜻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눈을 감았고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물을 가져다 놓았다. 컵에서는 작은 거품이 올라왔다. 그 거품이 터질 때마다 사소한 안도감이 났다. 정전의 밤으로 돌아가면 나는 한동안 차단기암 앞에서 서 있었다. 플라스틱 문짝은 손톱으로 긁으면 분필처럼 가루가 묻어났다. 레버는 생각보다 가벼웠고 그 가벼움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레버를 올리기 직전 나는 한 번 더 손을 멈췄다. 어둠 속의 집에는 전기가 있을 때 보지 못한 선들이 드러났다. 현관 매트의 거친 결, 벽지의 미세한 기포, 문틀의 칠이 벗겨진 가장자리. 나는 그 표면들을 손끝으로 천천히 읽었다. 전기가 켜지면 사라질 촉감들. 그 촉감들이 나를 과거로 데려갔다. 브라운관 유리의 미세한 따뜻함, 안테나, 케이블의 고무 냄새, 리모컨 버튼의 움푹한 탄력.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떠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레버를 올렸다. 툭! 집이 살아났다. 그러나 나는 TV를 켜지 않았다. 살아난 집과 꺼진 화면 사이에 내가 앉아 있을 자리를 남겨두고 싶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불빛을 켤 때 잠깐의 어둠을 남겨두는 습관이 생겼다. 스위치를 켜고도 바로 움직이지 않는다. 빛이 물건들의 윤곽을 찾아갈 시간을 준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불빛이 많아진 세상에서 나는 의도적으로 어둠을 남겨둔다. 그 어둠이 나를 사람에게로 데려가니까.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조금 어둡고 그래서 따뜻하다. 왕초는 또 맞고 있었다. 기억 속의 화면에서 비를 맞으며 피를 닦으며 다시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릴 적처럼 팔꿈치를 괴고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장면을 오래 바라보는 일뿐이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법을 나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다. 그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동작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만 들리는 구령에 맞춘 동작이었다. 요즘은 테레비도 사람도 얇아졌다. 각자 방의 불빛은 많아졌지만 서로를 비추는 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믿는다. 브라운관의 둥근 불빛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남아있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 빈 공간이 우리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고 겹쳐진 그림자가 우리를 다시 가족으로 만든다고.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오늘도 왕초가 또 맡고 있는 장면을 떠올린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본다. 뒤통수 있는 골드스타 테레비로. 드라마 왕초 보던 시절. 그때의 불빛은 아직 내 마음 어딘가에서 켜져 있다. 아마 쉬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둠이 찾아오면 더 또렷해지는 불빛. 그 불빛 아래에서 나는 오늘도 내 하루의 먼지를 턴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